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그런데 금요일에 백대현 판사는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다시 좀 기억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일단 윤석열이 어떤 혐의가 있었고 내란 특검이 어떻게 구형을 했는지 짧게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네. 일단 체포방해 혐의가 5년 구형했고요. 국무위원 권한침해, 비하폰 기록 삭제, 외신에 허위 공부한 거 3년 구형됐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 작성하고 서명한 거 2년 나왔습니다. 구형이. 그렇습니다. 구형이 10년 나왔을 때도 우리가 사실 좀 이거 좀 약한 거 아니냐 뭐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 미사일 얘기 나오고 맞아요. 대공화기 나오고 헬기 나오고 난리 났었거든요. 윤석열이는 정말 미친 자거든요. 네. 그야말로 내전을 교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대현 판사가 이제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장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짧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저희는 금요일에 이제 충분히 분노를 했습니다만 세 분의 법조인은 오늘 이제 처음 함께하는 거니까 총평 정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저는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잘 판단을 했는데 잘했어요. 굉장히 잘 판단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 너무 기계적으로 그 양형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간에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양형 기준상 최대가 6년이라는 얘기를 할 때 불안했었거든요. 거기서 네. 약간 불안하셨구나. 네, 불안했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왔고 특검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그 혐의에 따라서 형량을 나눠서 구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어도 뭉뚱그렸을 경우에는 하나의 범죄, 제일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 법이. 그래서 저는 특검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까지 의식을 해서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게 워낙 무거우니까 좀 나눠서 좀 봐서 다 좀 합해달라 이런 취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백대현 부장판사가 아마도 좀 그 이런 좀 무거운 그러니까 엄중한 상황에서 가끔 법원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좀 기계적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딱 네. 원칙대로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될 사안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은 이 절차와 관련된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절차. 뭐 수사권이 있느냐, 네. 또 뭐 체포가 적법했느냐, 네. 영장 청구를 서부지방법원에 한 게 맞느냐, 이런 등등등의 절차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와 조희대 코트가 이 절차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이거 뒤집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사실 법률가들 사이에서. 근데 네. 절차에 대한 쟁점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판결이었다. 그래서 네. 향후에 나오는 내란이나 이런 내란 재판과 관련한 절차적 쟁점을 일단 더 이상 쟁점이 아닌 것으로 만든 점에서는 매우 잘한 일이다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은 너무 길다, 5년은 너무 짧다.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네. 내란 뭐 물론 남미에 가면 내란 2번씩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초범 재범을 나눠 가지고 형량을 깎아준다는 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의 총평은 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니 다룰 내용이 많으니까. 혹시 하실 네네. 말씀? 아니 뭐 예, 네. 하면서 또 얘기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신장식 의원이 뒤에 할 얘기를 끌어다 써가지고 아, 그래요? 네, 바로 그냥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가 이제 백대현 판사의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분노했습니다만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예, 뭐 분노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네.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2월 19일에 선고가 있을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 대목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판이 진짜 가장 중요한 재판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내란 특검은요, 직위원 재판부에 이번 백대현 판사의 재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이가 그동안에 어처구니 없이 주장한 내용을 백대현 판사가 사실 다 반박을 해줬거든요. 네. 먼저 윤석열이 내란 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수사를 하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거는 상당 기간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권능 행사를 저지시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경찰 폭동을 동원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정말 내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러고 있었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대현 판사가 이런 주장들을 깔끔하게 다 반박을 해줬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그 부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하나 헌법 및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출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네. 수사.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거든요. 직권남용으로 수사했어.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 보니까 관련 범죄를 또 같이 수사할 수 있거든. 네. 그게 내란 사건이야. 네. 공수처는 직권남용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거든요. 우리 세 분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일단 직위원이 두들겨 패고 가야 됩니다. 직위원을 여기서. 왜 그러냐? 직위원이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네. 맞아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하나는 구속 기간을 지 멋대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서 풀어줬고 우리는 네. 이제 그 비판 많이 했잖아요. 네. 또 하나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상급 법원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빨리 풀어주자고 해서 풀어줬거든. 네. 야 이놈, 이 직위원 판사님, 요거는 이제 두들겨 맞으셔야 됩니다. 예, 깃방망이 맞으셔야 돼요. 요거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세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되게 좀 황당했었죠. 그때 그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보면은 논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수사권 논란. 네, 그다음에 심지어 재심의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해요. 와, 이런 식으로 수사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수사권이 어떡하냐. 없다라는 상황이 확정이 됐을 때 그럼 재심 감당할 수 있겠니라는 것을 일단을 비치는 거거든요. 무서웠어요 그때. 완전히 좀 네. 그냥 황당한 상황을 연출시켜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게 그 결정 자체가 황당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공수처법상에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직권남용이 있는데 그거를 타고 이제 가는데요. 관련 범죄가요. 사실은 직접 관련성입니다. 간접 관련성도 아니고. 그게 되게 네. 어떻게 보면 관련 범죄라는 것을 한정짓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백대현 재판장이 이제 그 판시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것 매개 없이 바로 내란죄 수사 가능하다. 직권남용에서 그러니까 네.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서 판시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존부에 대한 논란은 이제 이렇게 좀 제거가 되는 거고 불소추 특권 여부에 대해서는 기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그래서 이 지금 선행 재판에서 이런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에서도 기존에 스스로가 결정문에서 논란 내지는 재심 가능성까지 일단 비치긴 했지만 네. 일단 선행 재판에서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오금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이 판단의 어떤 연장선에서 수사권 논란은 좀 종결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그동안에 매불쇼에서 항상 했던 얘기 그대로 네. 백대현 판사가 판단을 했다는 게 야 역시 또 틀리지 않았구나. 아니, 저는 이런 걸 확인받을 때마다 성견지명. 아니 이게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틀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네. 또 판단을 또 한번 확인받아서 그러니까 왜 신뢰받는 언론인 사이인가?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뭐 특종 언론인 사이보다 훨씬 더 아 소중한 거거든요. 특종하지 않습니다. 신뢰받는이라는 특종하지 않습니다. 속보하지 않습니다. 네, 신뢰받는.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84조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헌법학계에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어요. 80조에서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도 할 수 있는 없는 거냐. 그래서 이제 학설 대립은 있었는데 그 동안에 판결이 나올 계기가 없었어요. 아. 한 번도 실제로 그치, 그게 그런 짓을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런 짓 한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때 당시 구속 취소할 때 비겁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논란이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대한민국에서 법률의 해석을 하는 걸 이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 권한이 판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본다. 설령 상급법원에서 뒤바뀌더라도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했었어야지. 근데 그걸 지금 상급법원에 물어봐야 된다고 자기가 판단을 아예 보류해 버려서 그러니까. 비겁한 거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직접 관련성이라고 이제 이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은 자꾸 그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직권남용을 인정한 게 무슨 의미냐면 할 수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해야지. 네.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로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거야. 근데 그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뭘 했어? 그게 바로 내란이다. 내란이라는 의미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음주운전한 사람이 마치 그 무면허이면 하나의 운전행위로 음주운전도 되고 무면허 운전도 된다고 법으로 보거든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지금 말씀이 그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다, 법에 있다 이 얘기가 그게 그 적법 요건이 돼야 그 권한을 그쵸.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간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현수막 요새 보세요. 아.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 몇 조 이렇게 써 그것만 딱 써 있는 현수막 그것만 엄청 많아요. 네. 그것만 보면 그렇네.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할 수 있네. 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네. 가지고 이상한 성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람 체포할 수 있죠. 그렇죠. 아무나 체포하면 안 되지. 아니 사형 집행할 수 있어요. 아무나 집행하면 안 되죠. 안 되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네.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현수막에 막 그거 거는 거 보면 야 이분들 정말 또 청계천에 항공모함도 들어오는 소리 한다. 청계천으로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윤가를 구출해 주신다며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다 잘못됐다는 걸 이번에 백대원 부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네. 식의 논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어찌나 다행이지. 왜냐하면 지금도 윤호계는 지기현 판사에게 이거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소기가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저도 이 그 한편으로는 이제 이상한 불안감이죠. 판결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사형 아니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항상 좀 불안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거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소권의 수사권의 존부 문제가 본안 입구에서 뭐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그렇죠. 그냥 수사의 적법성 문제로 오로나싱이거든요. 그냥 네. 아예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기현 부장이 앞서 말하자면은 그 일단을 드러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뭐랄까 논란 얘기도 네, 하고 네, 뭐 재심하는 네.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본안 재판을 판단을 하는 앞두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불안했죠. 근데 그에 앞서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준 네. 것이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백대현 부장이 이 판결을 했는데 지기현 판사가 내란 재판하면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하려면 이제 이거를 반박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보기엔 반박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특검 쪽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판결문을 증거로 또 제출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천만다행인 게 이거는 그래도 같은 중앙지법이니까 지기현이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헌재 재판도 본인 입으로 안 받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기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류로 내줘야 돼요. 이건 이제 제출합니다. 제출을 해놔야 돼. 제출합니다. 예. 예.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제출합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이는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이따위 주장을 지금도 굽히지 않고 네.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백대현 판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계엄도 말이 되지를 않고 계엄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백대현 판사가 판단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기현 판사에게 띄우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절차적 요건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네. 요것도 참 다행이죠. 다행이고 중요한 지점이고요. 이제 절차적 위헌 위법성뿐만이 아니고 실체적 위헌 위법도 판단을 그렇죠.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뭐냐면 계엄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국가의 긴급권 행사로 이제 우리가 법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당연히 말 그대로 국가 긴급권 행사는 긴급성이 이제 가장 실체적 요건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뭐라고 판시했냐면 국가 긴급권의 행사인 이 계엄 선포에 있어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되는 것인데 설령 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뭐 야당이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탄핵이 많고 뭐 예산 삭감하고 말이 안 그런 얘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긴급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 네. 긴급권의 행사 실체적 요건이 불비하다, 갖춰지지 않았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는 여러 가지 실제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판단이 향후 그 내란 수계 재판에서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동일한 쟁점에 대한 선판단이 이미 나왔다. 네. 그 지점에서 저는 그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 문제와 함께 매우 중요한 선행 판단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국민의힘 그리고 윤호개인이 윤석열이가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일으켰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돼.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도 물론 뭐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백번양보에서 받아들이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러면 한동훈은 민주당 사람이냐고. 한동훈은 왜 잡아가냐고. 네. 그리고 판사들은 민주당 사람이야. 왜 잡아가 판사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이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이용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덧붙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 쪽에서는 이거 국무회의 절차를 따지면서 왜 그렇게 국무위원들 다 부르지도 않고 긴급하게 짧은 시간에 끝냈냐라는 것에 대해서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성 밀행성을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요 검사가 수사할 때 압수수색할 때 그럴 때는 이거, 하는 그거 소리. 빨리 야 곽수산이 알기 전에 집에 빨리 쳐들어가야 돼. 어. 그거 이럴 때나 쓰는 건데 이 윤석열이라는 자는 이거를 계엄에다가 이걸 적용을 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국무회의할 틈이 없었어라고 주장을 하니까 헛소리하지 마라. 네. 그 말이 진짜 맞는지,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걸 진짜 선포해야 되는지 말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모든 분야의 국무위원들 다 불러다 놓고 회의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용호님 지적한 것처럼 절차도 흥결이라는 걸 지적한 거고 요건도 안 된다는 거, 내용도 안 된다는 걸 판단을 딱 내린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야당들이 국회에서 그 탄핵 소추를 한다든지 장관들 내지는 뭐 법안을 그 이렇게 통과시킨다든지 하는 거를 갑자기 대통령도 모르게
긴급하게 몰래 막 하고 있으면은 야 빨리 비상계엄 해야 돼. 밀행성, 긴급성 빨리 이 얘기가 되죠. 근데 그런 적 있어요? 절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몇 년간 계속 해왔던 일이잖아. 네. 거기에 긴급성, 밀행성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검사 때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야 영장 없었냐? 야 뭐 꾸며가지고 뒤에다 어떻게 붙여봐. 지금 딱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검사 때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확 짜증이 나는데 왜요? 초범이라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범죄 이력이 없어서 이번에 감경해줬다고 하는데 초범인 이유가 그동안의 죄를 다 지가 덮었잖아. 그렇죠. 다 그거 알고 있지, 다 나오고 있잖아. 근데 거기다 초범을 운운하는 거 또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내란에 네. 초범이 어딨어. 예. 네. 남미에는 재범하는 내란범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요거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체포방해 혐의는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 그 45명 그때 그 체포 방해 하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방탄의원단. 예.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법률위원장 당시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특수자가 붙으면 요건이 뭐냐면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라고 오. 하는 게 특수가 들어간 범죄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근데 45인의 단체가 네. 정말 엄청난 위력이 사실 국회의원이 아, 그럼요. 45명이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스크럼 짜듯이 이렇게 네. 앞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적법한 법원에서 발부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고발되기도 했었어요. 음. 근데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런 식으로 그 영장 집행 방해하면은 바로 그냥 입건해서 바로 수사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 비겁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정치적 시위는 해놓고 막상 영장 집행하러 할 땐 싹 흩어졌어요. 아. 그래서 특검에서 이거 보니까 업보만 신나게 내놓고 정치적 효과만 다 따먹고 맞아. 실제 집행 때는 싹 흩어졌어요. 좀 애매한 부분이 예, 있네요. 그래서 그때- 특검에서는 기소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때- 게 이제 특검 측 입장이더라고요. 아. 비겁한 사람들. 근데 안개처럼 사라지진 않고 일정 부분은 좀 신랑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찰 측에서 통보를 했다라는 걸 알고 네. 있어요. 이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네. 자, 공지방이 될 수밖에 공직방이 없습니다. 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쓱 싹 사라지는 거야 그때 되면. 보도 내용 보니까 특검이 실제로 얘기해 주신 대로 처벌 가능성 검토를 했었는데 예. 정작 경찰이 강제 진입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면서 비켜주는 행태를 보여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아니 아, 좀 실제로 애매하구나. 실제로 막든지 정말 그런 결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건 뭐 생각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무슨 특검 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장동혁 대표는 윤호개인 그렇게 외쳤으면 사실 단식을 하려면 윤석열 사형반대 단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아우 비겁해요. 정정당당해야지 45분들 실망입니다. 네. 예, 정치적으로 엄포만 넣고 말이야 안개처럼 사라지시고. 아니, 저는 그때 이제 경험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예전에 그 빠루 사건 그런 네. 집단 저항하고 막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 한번 이제 당했잖아요. 네. 막 6년 동안 재판 받고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이제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했던 행위는 저는 기소했어야 된다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촉즉발의 상황이거든요. 아, 그때 정말 그랬죠. 정말 민감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나의 최고 정점에 있는 권력자를 적법하게 이제 집행까지 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 뭐라고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반대로 불법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막 집단적으로 달려간 거잖아요. 네.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냥 기소해가지고 재판 받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법률위원장으로서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럴 짓 할 상황이냐 지금. 제가 그때 그 장면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지금 댓글에는 그 영상을 보면 좀 막는 액션들이 있었나 본데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안개처럼 사라진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는. 하면서 사라졌어요. 근데 막 댓글은 그 영상을 보면 분명히 그 막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내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한덕수 관련한 부분도 이제 나왔거든요. 네. 내란 혐의 한덕수 15년형을 지금 구형받고
호텔에서 행복하게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행복도 마무리를 져야죠. 이게 아니 내란범이 지금 호텔 서비스를 즐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 내란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영상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1월 14일.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 네. 네. 호텔에서 서비스 편안하게 즐기면서 저러고 있습니다. 어차피 깜빵 갈 거니까 맛집 투어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란범인데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네. 근데 한덕수 선고가 이제 21일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21일. 근데 백대현 판사가 한덕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내용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유죄로 그냥 깔끔하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요거 아주 그냥 유죄라고 깔끔하게 인정했거든. 요거는 정확하게 한덕수한테 영향을 미치는 대목입니다. 네. 그 부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2024년 12월 6일에 양식이 작성되어 12월 7일에 피고인의 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마치 2024년 12월 3일 작성되어 대통령 및 관계 국무위원회 서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계엄 선포 전에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 문서에 마치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희구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아 한덕수 깔끔. 공모. 공모라고 그냥 또 이야기를 해버리고 한덕수 이름까지 거론을 해버렸습니다. 네. 동일 제명으로 지금 이제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저 판단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 그러니까 저런 판단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5년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저 맞죠. 뭐냐면은 정말 자기네들의 잘못을 치부를 덮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작출한 거잖아요. 완전히. 진짜 나쁜 놈들이지.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도 저건 진짜 나쁜 건데 그렇습니다. 저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나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5년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기계적 판단을 했다라는 게 뭐냐면요. 일반적인 범죄를 선고할 때 양형 사유 중에 뭐 동종정과가 있느냐 또는 초범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요소로 판단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그 형을 선고할 때 기계적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게 아니다 전혀. 그렇습니다. 성격이 너무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조금 더 그 이런 엄중함을 사건의 성격과 특징을 좀 고려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아쉬워요. 예. 그 뭐 개인적 법익을 침하는 뭐 사람을 때렸다거나 아니면 돈을 훔쳤다거나 이런 데는 동종전과 없고 초범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양형 요소로 강력하게 작동을 해요. 네. 상습 폭행이나 상습절도면 상습성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가중을 하고. 근데 이거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잖아요.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거는 초범부터 박차를 내야 당연하죠. 이런 일이 너무 과격했나? 하여튼간에 초범부터 초범인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 할 그런 범죄의 종류가 아니다. 네. 개인적 법익을 행하는 죄와 국가적 법익을 행하는 죄는 달리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아니 요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돌아가서 한덕수 전 총리는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문제될 거 아니야라고 본인이 또 직접 물어보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폐기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위법성과 적극성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공모라는 말까지 썼다는 거고 저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약간 그 걱정까지는 아니고 과연 그런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도 그것도 역시 여전히 대통령 기록물로 봐서 폐기한 것도 별도로 또 처벌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요 그냥 여지없이 그것까지 다 유죄를 넣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청사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내란 청사안에 대한 중꺾마가 아닐까 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초범이라
검사구형 10년을 5년으로 깎아 주었다는 것인데, 아니, 내란 재범도 있습니까? 내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인식에 탄식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징역 5년이라는 결과는 다소 아쉽습니다만 무엇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이 내뱉는 말들이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수사들이야말로 오로지 정치 논리에 불과합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옛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뻔뻔하고 무식한 내란 수계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늘어놓는 궤변만큼이나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늘어놓는 궤변도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다 시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전부 다 공범들 아닙니까?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는 국민의힘의 철면피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청와대 오찬에는 불참하면서 그날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청개구리 노릇도 작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 대죄할 때입니다. 저도 세월호 때 광화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해봐서 단식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7일에서 8일 넘어갈 때, 14일에서 15일 넘어갈 때가 참 힘들더군요. 장동혁 대표님 많이 힘드실 텐데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밥 먹고 싸우세요. 이미 내란재판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법개혁도 따박따박 통과시키겠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 등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와중에 북한 무인기에 관한 의혹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은 만큼 내란 청사를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세력을 엄중히 청산하여 다시는 내란 의원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